이번 연휴 전후가 매우 중요해요. 이때가 아직은 이러한 대한 확신이 적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들은 주식을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소강 상태에 들어갈 확률이 높고 그럼 가격은 흔들릴 수가 있죠. 혹시 주식시장에는 먼저 선반영이 다 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오른다면 그 걱정이 맞아? 아니면 기우야는 뭘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또 가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가치를.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보는 건데 1.2배만 가도 3,600이에요. 그래서 제가 2025년 하반기 목표 지수를 제목에다 3,600포인트다 적어달라고 했던 게 그 내용 하반기. 근데 그때 당시에 반영 안 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반도체가 이 정도로 이익이 빨리 늘어나는지 몰랐어요. 3분기 이번 잠정 실적 10조 이상 나옵니다. 3년자. 네, 오늘 모처럼 만에 또 신과 대화 코너에서 윤지호 경제평론가님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어찌 보면 거칠 것 없이 오른다고 표현해도 크게 보면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이 최근 증시에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윤지호 평론가님 마음속에는 또 어떤 게 혹시라도 깨름칙한 게 있나 뭐 등등 이런 걸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즘은 뭐 많이 바쁘셔서 틀면 윤 센터장님 나와요.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기자님? 아, 네, 우리 기자님이야말로 네, 요즘 피드가 있어서 그런가?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뛰어다니신 것 같은데. 에이, 저는 생계형 방송 노동자라 아이고, 그렇고. 말씀을, 요즘 주식시장은 뭐 오늘 저희 녹화하는 수요일은 네. 조금 조정 비슷한 파란불이 뜨긴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는 그냥 길게 보면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맞나요? 아니면 뭐 좀 신경 쓰이는 게 있으세요? 뭐 편하게 기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음. 부러지는 거냐면 아니고요. 네. 쉬어가냐 묻는다면 쉬어갈 수 있답니다. 쉬어가는 이유는 뭐 늘 쉬어가는 건 일단 언제든지 연휴가 불안하죠. 추석 연휴. 다음 주 되면 연휴에 좀 불확실성이 있고 사람들이 이유를 찾겠죠. 이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 한 번쯤 뭐 추석 김에 정리도 잠깐 하고 싶은 마음. 그렇죠. 월간으로 10% 이상 이렇게 오르는 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지, 이번 달에 그랬죠. 그렇죠. 특히 이 9월은 좀 불안해들 했는데 강하게 올라왔고 또 성격이 결국 외국인들이 주도했지만 결국 큰 사이클이 돌고 있는 반도체에 집중된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지수가 올라온 거거든요. 일단 많이 올라왔다는 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굳이 찾는다면 매크로한 분위기에 있을 때 여전히 좀 불안 요인들은 남아있는 건 있어요.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이 사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면 오르는 게 맞는데 사실. 맞죠. 기자님 경제 오랫동안 기자하셨으니까 원화가 한 1380원대 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왜 1390원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두 가지가 겹친다 봐요. 첫째는 국내적인 게 있고 대내적인 게 대외적인 게 있는데 대외적으로 보면 최근에 어찌됐든 간에 일본 엔화가 좀 약하거든요. 아마 10월에는 금리 무조건 올릴 것 같아요. BOJ가 빨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인상하는 속도가 더 빨라져야 엔화가 좀 방어될 수 있는? 약한 건 왜 약하대요? 엔화는? 결국 일본 경제 재정에 대한 불안감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10월 연휴 때 선거 있잖아요. 선거 일본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재정을 더 풀 것 같고 일본에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우리 소비세 같은 게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개혁에 대한 논의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10월 연휴 기간 동안에 일본의 어떤 소위 수상이 결정 나고 좀 그러면서 엔화가 더 약해질 여지가 돈을 있습니다. 풀고 돈이 풀릴 거라는 예상. 그렇죠. 그리고 일본 경기가 일단 좋아요. 일본 경기는 소비도 선순환되고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빨리 올려줘야 되는데 또 안 하다 보니까 엔화가 좀 올려줘야 될 때 못 올리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10월은 내년 1월에 원래 일본이 금리 올린다는 말이 있었는데 10월에는 할 것 같다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좀 연속으로 좀 빠르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일본 금리 인상.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일본이 금리 올리면 다들 엔캐리 청산 나면 어떻게 이런 그 걱정인데 걱정이 좀 있죠. 지금은 그 걱정보다는 일본 엔화가 좀 비정상적이돼. 그래서 요새 특징적인 게 이런 거잖아요. 저금리 국가 돈 갖고 고금리 국가 주식 산다고 그러잖아요. 캐리 트레이드. 그렇죠. 엔캐리가 이제 일어날 수도 있죠. 길게 보면. 두 번째는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관세 협상의 폭풍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3,500억 불 갖다 줘야 되는 문제. 이게 되게 웃긴 거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우리 원화를 달러로 FOMC 빌려서 다시 미국에 준다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을 헐어서
투자 하나보다 네. 국채나 뭐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우리 외환보유액이 있으니까 그거를 팔아서 달러로 주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안 거치잖아요. 네. 미국 국채 시장에 국채 팔고 생기는 달러로 그냥 미국에 보내면 되니까. 네. 근데 저도 여기저기 좀 정부 관계자들한테 여쭤보면 외환 보유액을 할 수는 없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은행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원화를 조달해서 요걸 외환 시장에서 달러로 바꿔서 스왑을 하든 바꾸든 해서 그걸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외환 시장을 거쳐가는 3,500억 달러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달러에 강세 압력을 주겠어요. 뭐 IMF 온다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환 입장에서는 좀 불안정하죠. 여기서 워낙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도체는 좋아 보니까 사는 것 같은데 왜 전반적으로 확대가 안 될까? 한국을 안 살까? 그러면 한국 물 전체를 사기에는 환도 좀 불안정해 보이고 이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 그러한 좀 뭐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그런 매크로한 변화도 좀 불안하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아마 연휴 전에 좀 공격적으로 주식을 갑자기 더 속도를 내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가끔 제가 3%에 뭐 아침이나 오후에 오면 꼭 보여드리는 그림, 이 기자님과도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인데요. 시장을 이끄는 힘은 사실 거버넌스 개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설명이 안 돼요. 한국이 올해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 OECD 전망이 나왔는데 내년에 더 좋다면서요? 좋죠. 한국은 좋은데 한국은 올해 전망은 다 그대로고 아마 그 올해만 놓고 본다면 한국이 올라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주가가 그렇죠. 뭐 수출이 좋았습니까? 기업이 전년 영업이익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한 16% 줄었어요 올해가. 이익 규모도 영업이익. 예. 그렇게 본다면 뭐로 올라온 거죠? 바닥 찍어서 그런가? 왜 그게 거버넌스라고? 제가 봤을 때는 갭을 메운 거죠. 밸류에이션 갭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막 이익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하나가 있고 경기가 좋아지는 펀드멘탈 흐름이 있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순이익과 EPS와의 괴리. 순이익은 올라가도 EPS가 못 올라오잖아요. 주식수가 많으니까. 자꾸 발행을 하니까.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못 올라왔는데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올라올 수 있다. 이 논리가 나와서 결국 메인 시나리오는 여전히 거버넌스 개혁인데 여기서 이제 그걸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금융지주와 금융사들 그다음에 지주사인데 최근에 또 약간 이제 3차 상법 개정 관련된 거, 자사주 소각 관련된 거 이게 아무래도 대기업 집단이나 여러 기업 오너들 입장에서는 또 자사주를 갖다가 그냥 모두 다 소각을 의무화하면 이것도 참 머리 아픈 문제거든요. 불편은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떠나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에요. 뭔가 보완 장치가 법안에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3차 상법이 아마도 연내하면 좋겠는데 약간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3차 요 부분이고 2차에 집중 표제는 들어갔으니까 긍정적인데 괜찮고요. 배당 소득 분리가 된 뒤에 좀 다시 언급드리겠지만 여전히 좀 미흡하잖아요. 이 힘도 아주 강력하진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들도 주춤하고 지주사들도 좀 주춤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까 쉬어가는 그러면 이 거버넌스 개혁이 멈춰서 이제 좌초할 거냐? 이건 계속 된다고 본다면 이번에 쉬어갈 때 오히려 이런 주식들 못 사셨던 분들은 사셔야겠죠. 이게 거버넌스 개혁의 메인 시나리오인데 이제 이에 반하는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이게 큰 힘이 있지만 이와의 그 좀 리스크 시나리오를 비교해서 뭐가 좀 세지냐를 검토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실 저는 인플레이션 문제는 걱정 안 해요. 우리나라는 미국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관세가 올랐으니까 인플레가 날 거다. 그게 확실히 가격 전가되면서 올라올 텐데 그냥 숫자로 봤을 때 숫자로 보면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데 공교롭게도 내년 상반기가 여러모로 인플레를 자극한 요인이 적어요. 내년에? 왜? 숫자로는. 왜냐하면 왜요? 첫째는 CPI 같은 경우 헤드라인 CPI가 막 올라오려면 유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유가가. 그렇죠. 유가가 기고 효과가 있거든요. 올해 좀 비쌌어요. 네, 그렇죠. 공교롭게도 내년 상반기에 기고가 있어서 유가가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안정되어 있는 거 감안하면 뭐 헤드라인 CPI는 크게 안 오를 것 같고 내년은 그리고 뭐 코어 CP도 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코어 CP의 가장 큰 30% 정도가 쉘터라는 주거비인데 주거비 이게 쫙 내려와 있잖아요. 주택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관세 때문에 뭔가 좀
그 자극되는 부분 이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계속 가격이 전가될 텐데 그럼에도 그러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인플레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은 안 올 것 같아요. 내년에는 또 하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혹시 아십니까? 미국과 중국이 같이 돈이 풀 때는 항상 전 세계 증시가 좋았었어요. 미국도 금리 낮추고 중국도 금리 2020년 낮추고 그랬죠. 금융위기 때도 그랬죠. 2002년 그때도 그랬어요. 어차피 중국이 그때 세계 경제 처음 들어올 때였지만 사실 그때까지는 항상 뭔가 문제가 터지면 공조 차원에서 그때는 서로 세계화 시대로 서로 돕고 돕는 시대였으니 같이 돈을 풀었었는데 네. 잘 보시면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같이 금리를 낮추고 있잖아요. 각각 다른 이유지만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이 금융이 터지니까 중국이 금리 구해주고 낮춰서 도와주고 코로나 터도 이랬는데 이번엔 각자 같이. 도생으로 금리를 낮춰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유동성이 통제 없이 지금 서로 막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중국 주식도 막 올라오고 미국도 막 올라오고 또 그 잉여된 유동성이 지금 뭔가 수익을 쫓아 헌터처럼 세계를 떠다닐 텐데 뭐 긴 전망이지만 저는 그 돈들의 일부는 분명히 한국을 선택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요즘 보면 왜 이렇게 세지? 모든 돈이- 자산 가격이 돈이 풀려서 그러네요. 근데 이 돈이 풀렸는데 최근 흐름은 더 이게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결합되어 있을 때는 좀 통제가 됐었는데 그냥 세계가 쪼개지면서 각자 쪼개진 생산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아니, 쪼개지니까 옛날 미국이 소비하고 중국이 생산하면 됐는데 미국도 생산해야 되고 생산해야 되니까 돈을 쓸 거고 중국도 소비해야 해야 되니까 별도로 또 돈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저는 지금 시장의 근본적 밑에서 깔려 올라오고 있고 길게 보면 이 문제가 결국 인플레라는 어떤 공룡을 깨울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관세가 이제 이 문제는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한다는 거 리스크 시나리오가 두 번째는 투자 입장에서 보면 유동성 늘어나는 게 플러스 이게 요인이다. 인플레를 확 자극하면 이제 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그게 않을 아니라 것이니. 금리를 뭐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뭐 인슈런스 컷이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뭐 사실 연준 입장에서도 파월도 그냥 뭐 경기는 나쁘지 않은데 그냥 너희들 그래. 원하니까 내려줄게. 뭐 어제도 뭐 별말 아니에요. 나는 인정 안 해. 하지만 필요하다면, 내년에 어차피 파월은 바뀌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본다면 뭐 이번에 점도표도 온갖 얘기 다 나오지만 마이런이라는 사람이 저 끝에다 찍어 놓잖아요. 그냥 올해 내로 150pp 해야 된다. 이거 진짜 뭐 이런 연준이 없었어요. 와, 올해 내로 150은 몇 번을 내리라는 거야? 6번을 내리라는 50pp씩 3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트럼프의 뜻이고 저는 이 모든 것이 그럼 어디로 모아지고 있는 거냐면 왜 연준에 굳이 트럼프가 저렇게 들어가서 개입을 하고 이럴까? 저는 하나 걱정거리는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잡히면 내년에 굉장히 강해질 것 같은데 그 미국채 10년을 봐도 이상하게 장기 금리들이 잘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계속 채권 발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가 많아지면 돈을 많이 푸는데 부채들은 그만큼 다 늘어나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그럼 이 금리가 계속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관세가 아무리 재정을 가져온다 한들 우리한테 돈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쓰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제조업 기반을 만드는데 돈을 쏟아부어야 되니까 그만큼의 유동성이 키우는데 그만큼 일부정 부분은 정부가 그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까봐 이게 제일 두려운 거죠. 근데 이번에도 잘 통제되고 있지만 여하튼 저는 내년 상반기에 혹시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연준이 트럼프의 의도대로 재편이 되고 뭐 의장이 누군가 올해 나오고 그러면 장기채를 사러 들어오지 않을까 연준이 QE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돈 더 풀려고. 그러니까 일단 금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예. 이게 연준의 세 가지 책무랑 두 가지 책무인데 하나가 더 있어요. 원래 연준 법에 따르면. 장기 국채 금리 안정이라면서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갑자기 마이너한 사람 자꾸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파월이 이번에 FOMC 기자회견 때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세 가지 책무가 아니라 두 가지를 잘하면 그 나온다. 그 얘기를 왜 굳이 그걸 누가 왜 이게 웃긴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만큼 트럼프의 정부 정책의 초점은 장기채 금리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년에 이 불을 확실히 끌 것 같거든요. 연준을 장악해서. 인플레가 안 일어나면 뭐 당연히 뭐 나중에 그거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제가 단기적으로는 이임도 약간 주춤한 상태에서 요것이 아직까지 완전 안정화되지 않다 보니
또 원화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의 쉬어가는 국면, 연휴를 핑계 삼은 예. 그러한 국면이 좀 나올 수 있다. 하지만은 한국을 이끌어가는 소위 펀드멘탈도 나아지는 거죠, 지금 내년에. 이번에 만약에 연휴 전에 조정이 나오고 뭐 어떻게 나요? 4분기에 뭐 혹시 변동성이 좀 나온다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너무 시장에 대해서 좀 살 기회가 될 수 있다. 너무 겁을 내시지 말아라. 그냥 제가 항상 이게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그렇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X, Y축 놓고서 뻔한 관계. ROE가 높아지면 PBR이 올라간다는 이 그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갖다 보통 추정을 해서 이렇게 쓰는데 한국은 이 추정 회귀선, 이 회선에서 저 밑에 있어요. 여기서 요만큼만 회귀선에 복귀해도 1.3배입니다. PBR. 유독 이게 3,900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버넌스 개혁만으로도 3,900이고 여기서 한국이 EPS가 개선되면서 ROE가 개선되면 이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회복이 되는 과정인데 이게 좀 상향될 여지가 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장은 좀 쉬어간다 말하면서 좀 낙관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이 흐름이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승한 걸 사야 돼.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다 좋은 게 아니라 이 힘이 외국인들이 사고 뭔가 내년에 뭔가 좋아지는 확실한 성장률이 좋은 거. 이쪽으로 다 계속 모일 거다, 외국인들이. 그거가 아마 투자를 결정짓는 변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선 흐름이 메인 엔진이고,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더 풀려 나올 것 같은 유동성이 뒤를 미는. 그렇죠. 그 전제 두 가지는 안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 센 엔진이니까. 우리가 보통 촉매제라는 게 있거든. 어떤 거 움직일 때. 모멘텀이라는 건 위에서 더 세게 만드는 힘이고 예. 카탈리스트는 뭔가 이걸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필요한데 그게 이번에 한국 증시에는 거의 반도체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촉매제가 먼저 촉매제는 거버넌스 개혁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펀드멘탈한 촉매제가 생겨버리니까 생각보다 힘은 강력합니다. 제가 뭐 오늘도 많은 곳에 이제 뭐 물어보시면 항상 좀 쉬어가죠. 그럼 그럼 얼마나 빠집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 나눠서 사면 되겠죠, 빌릴 때. 나눠서 하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그런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냐? 저는 생각보다 되게 자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저를 오랫동안 좋아하셨던 분이 댓글을 길게 다셨어요. 굉장히 솔직한 말. 윤쌤이 이렇게 흥분한 거 처음 봤는데 뭔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는 표현이 왔어요. 흥분이 됐어요. 왜냐하면 첫째,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것도 왜 흥분할 수밖에 없냐? 법이었기 때문이에요. 법. 지금까지는 항상 우리는 법이라기보다는 뭐 밸류업 무슨 뭐 어떤 우리의 선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의에 기대한 그렇죠. 자율적으로 해봐라. 그냥 법으로 상법이 딱 바꿔버렸어요. 1차 때는 그냥 뭐 시의성실. 2차가 갑자기 확 돼버린 거 집중투표제라는 게 돼버렸어요. 3차 논의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기존 자사주까지 포함되냐 여부만 남았을 뿐이지 자사주 이제 새로운 자사주 사면 소각이 될 뿐더러 예. 오늘 KCC 난리 났잖아요. EB 같은 거 이제 피하려고 하면 여론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니네 자사주 조용히 곱게 소각하지 못할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들이 계열사에 대해 자사주를 팔아요. 그 돈을 옛날에 팔면 어떻게 했냐? 계열사 지원에 쓰거나 다 이렇게 약간 뭐가 야로 있게 했었어요. 요즘 그랬다 난리 나는 거 아시죠? 여론이 주식시장의 어떤 뉴스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시간에서 소문난 거 딱 하나였어요. 용산의 뜻은 대주주 10%였다가 다 소문 났었어요. 10억. 10억. 10%라네요. 10억. 근데 결국 여론이 이러니까 50억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행정부나 굉장히 주식 관련된 이러한 거버넌스 개혁 관련해서 민감하게 여론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혹시 압니까? 올 4분기에 배당 관련한 이슈도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분리과세로 세율 낮은 세금. 그렇죠. 아직 모르는 거죠. 근데 여하튼 이게 왜 의미가 크냐? 왜 윤세인이 저렇게 흥분했냐? 달턴 보고서라고 아세요? 2019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 달튼이라고 한국에 행동주의 많이 들어왔던 곳인데 한국 정부와 의회에 보냈던 공개 서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꿔야 하지 않느냐?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정도 내용을 보고 외국 투기 자본들이 아주 이런 극악무도한 짓들을 한다. 여기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물론 상속 증여는 안 되고 있지만 배당소득, 자사주매, 자동소가, 감사위원 분리선출금, 집중표현, 은행 주주자 왜 이렇게 주주환원 낮냐? 평균 주주환원이 25%였거든요. 왜 KB 주주환원율이 51%예요 이제. 예. 이게 아주 강하게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배당도 자주 많이 해줄 거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뭐 수출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익이 물론 반도체 최근에 회복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확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내수도 뭐 다니면 다 공실에 무슨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던데 주가는 왜 올라? 나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너무 단정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요 이슈 때문에 한국이 상대적으로 매우 쌌었는데 예. 싼 것이 복원되는 것만으로도 1.3배 갈 수 있다면 그게 3,900이라는 거죠. 그러한 시각에서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 다시 상기드리지만은 2차 정말 8월 25일 날 본회의에 통과되었던 집중투표제 저는 제가 아침에 한번 이 기자님 뵀을 때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빨리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이게. 근데 이번에 저번에 양도세 그 10억 한자 떠드니까 빠르게 이게 아마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저게 그러니까 전체 이사 중에 일부는 대주주가 원하지 않는 이사도 넣을 수는 있다. 넣을 수 있게 그렇죠.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곤란해지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게 주가가 안 좋아라고 했던 매우 중요한 사건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적 분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그 이사회에 소액주주가 추천한 이사가 하나 들어가 있었다고 한들 네. 그럼 그렇게 안 했겠나 생각해 보면 그거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대주주의 매우 큰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거는 하고 욕먹어도 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하는 일들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디스카운트였던 건데 우리나라 증시가 앞으로는 그럼 안 할 거냐 안 한다는 건 대주주의 이익이 매우 침해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게 이제 기업 지배구조나 상속이나 이런 매우 민감한 문제도 건드리는 이슈가 되는 건데 거기서 압력 여론에 두려워서 이사 하나 더 들어갔다고 대주주가 다른 결정을 할 거냐는 그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이시고 그리고 네. 모든 나라가 집중표를 채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도 2조 이상 자산 규모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한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까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 결국 많은 주주들은 대주주의 손을 들어줬어요. 지금까지는 외국계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막 하더라도 주총에서는 결국 통과됐죠. 다 아니면 통과됐어요. 지금까지 잘 주총 참석 안 하거나 맞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사회 선정이라든가 주총이라는 게 어쩌면 일부 어떤 특정 사건 때만 좀 첨예하게 대주들끼리 싸우는 거였지 일반 주주의 힘이 작용돼서 그 의견 결정에 관여가 컸다? 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조그만 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아마도 외국 행동주의자들이 와서 이사도 선임하면서 회사의 내부를 더 까발릴 수가 있는 거고 선임되는 순간 더 자세히 알죠. 물론 더 그렇죠. 거기다가 아마도 이러한 소위 주주의 한 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마도 이제는 소액 주주도 소수 주주들도 무작정인 대주주에게 뭔가 표를 이름해 주는 형태가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죠.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엄청난 비용의 손실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근데 지금까지 이걸 잘해왔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LG 일적 분할 이런 문제들을 잘 안 해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충 뭐. 대주주 오너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끝을 낼 수 있냐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돼서 탐욕스럽고 굉장히 어쩌면 공격적인 행동주의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걸 휘저어놔야 그랬겠죠. 그러니까 자금을 내야 소위 소수 주주의 소위 우리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겠냐. 이게 그렇죠. 어쩌면 잘해왔다면 이럴 필요가 없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저도 이제 기업체 떠났으니까 너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냐. 맞고요. 제가 만약에 저도 하나그룹도 다녔고 LS그룹도 다녔는데 아마 저도 오랫동안 대기업 공채로 시작했던 사람인데 꽤 오랫동안 그 모델이 한국 경제를 이만큼 성장시켰다는 거에 대해서서 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한국 예. 이만큼 한 건 거의 대기업 집단의 힘이었어요. 이제는 근데 우리가 성진국이 됐고 성장이 멈췄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가 생길까? 그리고 아주 심한 말을 하면 어쨌든 공장이 다 미국 가게 생겼잖아요. 네. 우리 그럼 일자리도 줄어도 뭐 먹고 살 거예요. 자본이라도 사람들이 생겨야.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런 투기적 자본이 한국 증시에 들어오는 게
소위 마이너스 요인이야. 저는 긍정의 부분이 더 크다 봐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 등의 제도 개선으로 네. 대주주가 마음을 바꿔서 그동안 하던 일을 안 할 것 같지는 않으나 2% 네 지적대로 네. 거기에 대한 대항 세력, 특히 개미들이 아니라 네.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번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할 여지가 생긴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 개혁을 얘기하면 항상 떠올려야 되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버넌스 개혁이 다 똑같이 한 게 아니에요.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 내에서 행동주의 그 건수, 영입 건수 가장 큰 나라가 두 나라더라고요. 당연히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미국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딘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일본이에요. 아, 그래요? 형 모르셨잖아요, 기자님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미국은 이 가버넌스 개혁이라는 게 예. 나라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80년대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당시에 굉장히 어떤 뭐 소위 신자유주의 철학, 프리드만을 미수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열렸죠. 그 시대 대표적인 영화가 우리가 여의도 사람들이 찬미하는 1987년에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야. 모든 게 나와서 그 영화 한 장면에 뭐 주총에서 손 들고서 저 임원들이 우리의 돈을 다 그거 기억나세요? 혹시 보신 거? 그러니까 이 미국은 시장에서 주주 자본주의가 형성된 거예요. 예. 그래서 끝없이 이사회를 공격하고 이사회를 장악해야 되면서 어쩌면 자본이 극단적 효율화된 거죠. 잘 보십시오. 기업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은 좀 깊은 얘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익이 중요한 줄 알고 있지만 이익은 회계상인 개념일 뿐이에요. 이익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거기에는 재고라는 것도 있고 뭐 온갖 것들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이 있죠. 노이즈가 있지. 순이익이 있어도 그게 진짜 돈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업의 가치는 결국 캐시플로우가 현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FCF라는 프리 캐시플로우가 제일 중요합니다. 버핏이 말했던 거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프리 캐시플로우가 나오면 이게 투명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회계적으로 딱 적혀있지 않대, 프리 캐시플로우. 이걸 여러 가지 합산해서 계산해야 돼요. 감가상각비도 넣어야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게 분명히 들어가니까 미국은 그냥 프리 캐시플로우가 생기면 투자하거나 나눠줘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ROE가 아주 퓨어하고 순수한 ROE예요. 그렇겠죠. 한국의 ROE는 이게 프리 캐시플로우가 있는데 이게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프리 캐시플로우 놔두는 것도 문제거든요. 자본이익으로 내려가죠, ROE가. 그렇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서 ROE를 높이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ROE도 나중에 PBR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외국 애들이 행동주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저 프리캐시플로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 이거 투자 안 하고 남은 돈 뭐 하고 있어? 줘. 아니면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안 한 이유가 나중에 몇 년 후에 혹시라도 위기 오면 그때 써야지 1번. 뭐 그거는 명분이고 사실은 그렇게 회사에다 돈을 쟁여놓고 있어야 나중에 회장님 사후에 도련님이 회장님 지분 물려받고 나서 일회성 거대 배당을 해서 그걸로 상속세 내지. 여기가 2번.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갖고 있었던 거라서 야 이거를 다 배당해주고 나면 우리 아들은 상속세 뭘로 내니? 가장 이상적인 건 그래서 예. 상속세를 건드려줘야 되죠, 지금.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서 드리고 싶은 여지는 뭐냐? 진행되는 어떤 거버넌스 개혁의 강도는 예. 그걸 건드는 거예요. 예. 기세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래서 흥미진진하게 봅니다. 이걸 건들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희나 이 기자님이나 저는 투자자잖아요. 네네.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사실 오너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네. 근데 이걸 다 뒤져보는 사람들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그러한 시장이 시작될 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거로 보는데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에요. 요 최근에 좀 올라와서 업데이트 좀 안 했는데 주황색입니까? 예. 2009년 말 이후에 평균치가 한 33%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여기도 안 왔어요. 30% 초반대네요. 예. 이거보다 조금 올라왔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외국인들이 왜 들어올 거로 더 확신을 하냐? 뭐 이건 제가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도 들어보고 뭐 식사 자리 하다 보면 항상 많이 듣는 직간접적으로 들으실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있고 또 하나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모든 투자자들도 다 인간일 뿐이에요. 월급쟁이들이에요, 월급쟁이들. 외국인들도. 다 월급쟁이죠. 사실 우리나라 잘 모르지. 외국인들이 얼마
다르겠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해 한국 증시를 딱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의미 있는 규모가 되는 시총을 가진 기업을 가진 그러한 증시 중에 하나인데 한국물이 안 들어있는 것도 많거든요. 아직 펀드에. 네. 이거는 왜 안 들어있냐? 한국에서 다 철수했잖아요. 언제 철수했어요? 많이들 외국인들이? 나갔죠. 그래서 외사 다니던 애들 원래 시내에 보면은 광화문 일대 그 SFC라고 거기도 외국애들 많았고 예. 광화문 이쪽 도로 쪽에도 다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 다들 리테일도 철수했잖아요. 리테일가 더 철수하면 리테일망들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그망 가져가고 지점 뭐 이렇게 해서 한국을 많이들 떠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장이 안 좋아서? 한국에서는 다 규제도 많고 뭔가 좀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예. 내가 아는 파생 하던 오래된 친구도 있는데 원래 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전술 많이 했는데 네. 다들 이제 해외에서 라인들을 다 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을 지금. 다시 왜냐면 위에서 깨진 거예요. 왜 한국물 안 담고 뭐 했냐? 너희들 뭐 있어? 여기 이거 너희들 왜 못 찾아? 그러면 이 한국에 뭘 해야 되지? 이런 분위기로 나오면 최근에 주머니가 비어 있구나. 한국에 뭐 미팅도 많아지고 뭐 이런 의미 나오는데 그럼 왜 당장 많이 안 할까? 소위 자산 운용 계획을 짜야지 내년 애들 많이 들어오겠죠. 이래서 너희들 도대체 올해 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못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 왜 아시아에서는 여기 안 했어? 이런 말씀 나올 수 그렇죠. 있고. 예. 최근에 반도체 뭘까요? 뭐 반도체 이렇게 되겠습니까? 했는데 이거 완전히 생각보다 수요가 사방에 터졌어요 지금.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 여기서 제가 굳이 반복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다들 투자도 생각만큼 안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아니, 나가 있는 동안에 반도체 라인들도 예, 그렇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가 테슬라랑 파운더리를 하잖아요 이번에. 네. 내년부터 관련 회사들도 좋아질 텐데 TSMC가 여러 개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번호표. 맞아. 지금 미국에 공장도 있잖아요 삼성은.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쪽이 엄청난 수요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게 뭘 얼마 쓰냐, AI 쓰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여기에 기업들이 되든 안 되든 투자를 한다 보니 KPS를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쳐다보니까 한국물에 반도체 비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 현재 이것밖에 안 샀고 상당 기간 더 내년에 특히 더 많이 들어올 거로 봐요. 이것도 아까 처음에 글로벌 유동성이 일단 많이 풀려 있는 걸 전제로 그러니까 미국만 중국도 풀면 유럽도 풀고 한국도 풀고 일본도 이번에 그 여자분이 되면 더 풀 거란 말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겠죠. 돈이야 뭐 계속 풀겠죠. 나중에 여기서 저희가 지금 2025년에 저 풀린 돈이 이제 휴지가 되는 시대가 온다. 이런 거 얘기해서 뭐예요? 거대담론 얘기할 필요 없이 이 돈이 가져올 자산 가격의 인플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기 시작하시면 금리는 생각보다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금리는. 예. 채권이 생각보다 채권 시장에 돈이 막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금은 오를 만큼 올라서 겁도 나요. 금도. 뭐가 남았어요? 지금. 저는 주식에서 큰 주식들이 굉장히 퇴장되는 주식 수들이 그런 국면이 좀 시작될 것 같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또 하나 그럼 국내 기관은 어떨까요? 저번에 그 대통령님 기자 그 간담회 때 제일 여의도 사람들이 했던 게 있어요. 뭐예요? 연기가 왜 국내 비중? 그거 요즘 그것도 이슈더군요. 이게 사실 그때 그거 보고 얘기를 많았어요. 그것도 똑같겠죠. 어떤 외국 자금이 있다면 너희는 한국물 왜 이렇게 조금 했어? 그 말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그 이슈가 있었어요. 맞아요. 국민연금이 왜 한국 주식 안 사냐? 심지어는 왜 비중 줄이냐?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다른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겠죠. 대통령 행정부가. 근데 국민연금은 그래도 권한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관의 독립성이 있지만. 그렇긴 하죠. 그 이슈는 근데 어떻게 봐야 돼요? 얘기 나온 김에 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한국 주식을 안 담으면서 기금 규모 자체는 커지니까 비중은 계속 주는데 한국 주식 비중이 연기금이 한국 주식 많이 갖고 있다가 팔기 시작하면 누가 한국 주식을 거기다 팔겠냐 이제 연일 하한가 행진이 시작되는 거다. 그 논리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안 산 거야. 사실 좀 늦었어. 그게 국민연금의 설명인데. 그래서 나왔던 게 이걸 똑같이 질문을 했잖아요 기자분이. 예. 그랬더니 대통령님의 답변은 그럴 때 주식이 올라가 있을 때 팔면 되지 않냐 얘기를 했죠. 뭐 그래서 누가 옳다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렇고 그냥 한국 주식을 놓고 봤을 때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힘이 있고 어. 펀더멘탈도 나아지고 있는데 예. 카탈리스트가 나와서 촉매제가 나왔는데 누군가 사조례가 필요한데 외국인들은 살 확률이 매우 높아졌고 예. 국내에서는 기관이 돈이 없는데 누가 사줄까 생각해보면 연기금들이 있는 데다가 내년에는 소위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거예요. 우리가 미국 증시가 왜 강하냐 얘기할 때 맨날 401k. 그러니까 비슷한 거 생기는 거잖아요. 저거는 이제 그동안에는 은행 예금이나 채권이나 이런 데서 돌던 자금을 퇴직연금공단이 받아와서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 미국처럼 그 얘기인가요? 사실 이게 저는 밀어붙일 것 같은 게 앞으로 이게 돼야 국민연금도 살아요. 아, 국민연금이 주식 팔면 저게 받아줘야지 그쵸. 팔리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가 무슨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논의되는 여기도 논의되는 내용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기관과 외국인의 힘이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오늘 좀 편하게 말씀드리니까 가치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밀리면 사면 계속 내려가니까 옆으로 가는 것도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가치 투자는 가치가 올라가고 있을 때 가치보다 내려왔을 때 사두면 가치가 이게 가치 투자예요.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단순한 산수를 놓고 생각하면 가치가 한국은 거버넌스 개혁으로 해서 아주 쌌었는데 가치가 복원되는 힘이 있는 데다가 반도체를 위시한 어떤 그 힘이 좀 강력하게 한국에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뭔가 사줄 힘이 필요한데 외국인도 유동성이 있고 기관도 외국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개인이 돌아와야 되는 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계속 한결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냥 이 둘이 이끄는 장이에요. 그게 이런 식으로 두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올 만한 유동성이나 여력이나 기회가 있는 게 아주 오랜만이라는 거죠. 제가 이 다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저 빨간색이 개인이에요. 예. 이 장은 개인은 이미 코로나 때랑 자꾸 비교를 해요. 요때 한국 증시가 왔다. 이거는 개인들이 사서 올렸고요. 그때 PBR 트레일링은 1.3배 갔던 거예요. 이번에 1.3배 가면 얼마다? 3,900이에요. 일단 이때 트레일링 PBR로 보면 3,900이 다른 데다가 이때는 개인들이 사서 올렸잖아요. 개인은 계속 팔아요. 팔아서 미국 주식을 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사고 있냐?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기관들이 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 기간 더 진행될 거로 좀 봅니다. 내년까지. 누구의 주체가 잘한다 못한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장의 성격이 이 코로나 때 외인과 기관이 파는 걸 개인이 받아서 올렸던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림상이 딱. 이번은 개인이 파는 걸 외인과 기관이 받아서 올리는 장세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격이. 그러면 우리가 시선이 집중돼야 되는 건 이 당시에는 개인이 사는 종목을 샀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외인과 기관이 사야 되는 종목을 사는 거예요. 외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시총이 크고 글로벌화 되어 있고 뭔가 우리가 어떤 추정치를 컨센서스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년 전망이 좋은 걸 사겠죠. 그렇겠죠. 이거에 대한 프레임을 정확히 갖고 계셔야 이 장이 보이는 거지. 자꾸 이때와 비슷하다. 2차 코로나 이후의 유동성 장세를 비교하는 거는 전혀 지금 현재 상황과 맞질 않아요. 그래서 종목을 고르거나 모든 것을 볼 때도 자꾸 국내적 시각보다는 그러면 이 흐름이 어쩌면 국내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한국 주식을 팔아서 미국을 사러 갈 확률 틀린 선택이 아니라 봐요. 각자의 선택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사러 계속 올 거라는 거죠. 외국인들은 그동안 많이 비워놨었고 여기서 엄청 비웠어요 그때. 비워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상승할 요인이 하나는 지배구조 개선, 또 하나는 반도체 등 그 기간 특수 그런 것들이 겹치니까 이제 손이 나온다 외국인들은. 그렇죠. 근데 왜 IT 쪽을 더 생각이 되면 최근에 되게 흥미로웠던 데이터인데 그 미국 GDP 내에서 이건 제가 이제 제 생각이니까 PC라는 건 결국 인플레 CPI 다르게 이거는 지출이잖아요. 지출이 차지하는 미국이 소비 국가라 하잖아요. 그 힘보다 IT에 투자하는 돈 GDP 기여도가 더 커지고 있어요. 기업 투자 또는 정부 그러니까 투자. 미국 경제가 왜 단단하냐 지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연준에서도 내년 전망을 올리고 왜 오늘 아침에 나온 OECD에서도 미국의 전망을 올렸냐. 이것 때문이에요. 그냥 IT에 투자를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된다 있는 문제가
이걸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미친 듯이 집어 갈아 넣고 있는데 예. 공교롭게도 그 투자에 연동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에. 그렇지 뭐 대만, 일본, 한국. 대만, 일본, 한국이에요. 근데 대만은 너무 오버가 돼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이미. 오버가 된다는 건 그 이제 센터. 풀가동하고 있다. 풀가동을 해서 걔네가 지금 뭐 어떻게 미국이 지금 인텔에서 하니까 경쟁 언제 할 건데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을 이미 지어놓은 회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작정 삼성전자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삼성전자 쉬면 여러 가지 좀 쉴 구간이 오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있을 거고 삼성전자가 이런 쪽으로 투자가 키워지는데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흥미로운 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가 그러니까 분리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비를 올리려고 할 거예요.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어떤 소비를 올리려고 하냐. 옛날엔 중국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무조건 물건 사는 소비만 했다면 서비스 소비를 늘리려고 할 거예요. 중국은. 앞으로. 미국처럼. 그럼 한국에는 무슨 이 중국에 팔릴까요? 중국 관광객이라던가 뭐 그런 거겠죠. 서비스라든가 우리의 뭐 지금 맡고 있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드라마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언젠가는 글로벌하게 통하는 순간. 그러니까 분리되는 순간 지금 미국은 소비만에 의존하는 때에서 점점점 그 투자 쪽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나라는 미국의 소비에 의존하다가 자기의 소비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해외 소비에 부합되는 뭔가 트렌디하고 뭔가 그런 산업들도 상당히 견고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 개혁으로 이 정도 가고 나면 요구로 갈 힘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연휴 뒤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2026년을 어떻게 바라는 거냐는 내년 좀 더 길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연휴 전후가 매우 중요해요. 왜요? 왜? 이때가 아직은 이러한 대한 확신이 적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들은 주식을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소강 상태에 들어갈 확률이 높고 연휴 앞두고. 그렇죠. 그럼 가격은 흔들릴 수가 있죠. 그때가 뭐 기회일 그래서 수 제가 있다 굳이 기대하는 사람들은. 촬영한 거 빨리 올리자고 하는 거는 먼 전망이 자신 없어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이걸 빨리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큰 흐름은 변화가 없으니 네. 혹시 가격이 흔들리든 혹은 뭐 수급이 흔들리든 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비어 있을 움직이자. 때가 이번이 찬스 아닐까 싶어요. 다 납득하고 끄덕끄덕 동의한다고 할 때 네. 말씀하신 그런 호재들이 혹시 주식시장에는 먼저 선반영이 다 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오른다면 네. 그 걱정이 맞아? 아니면 기우야는 뭘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또 가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는 어떤 펀드멘탈의 방향은 우리가 서로 동일했다고 하셨으니까 예. 이 가치의 방향은 맞는데 이 가치 위에 가격이 있냐를 물어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한테. 예, 이미 가격이 먼저 가 있으면 가치 못 아래 짜죠. 있을 때는 사서 물려도 사서 계속 올라갈 때 가치 위에 있으면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걱정이죠. 네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보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2배만 가도 3,600이에요. 그래서 제가 2025년 하반기 목표 지수를 저번에 뭐 3%도 한번 나와서 제목에 제가 적어달라고 했어요. 자꾸 뭐 복잡하게 하기 싫어서 제목에다 3,600포인트다 적어달라고 했던 게 그네 하반기. 근데 그때 당시에 반영 안 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요? 반도체가 이 정도로 이익이 빨리 늘어나는지 몰랐어요. 3분기에 이거 잠정 실적 10조 이상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전통적인 디램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거죠? HBM 납품이야 뭐 없을 테니까. 그거는 마이너스 요인이죠. 지금은 오히려. 수율이 낮으니까 찍어내는 대로 돈이 안 되고 있고 이 하이닉스는 찍는 대로 돈이 되지만 이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들의 여러 가지 그 HBM도 돌고 있는 게 있는 데다가 레거시까지 돌고 아까 심지어 파운더리도 테슬라야 매출이 내년에 이제 가시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라인 점검해 준대요. 이게 제가 뭐 일론 머스크가 굳이 삼성전자를 사랑해서 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제품 만드는 거니까 만들 데가 없어요. 잔소리하고 싶겠지.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도 웃긴 게 참 이것도 코미디 같은 거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삼성전자가 파운더리 할 때 막 나노를 더 정밀하게 가고 싶어 했잖아요. 사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랑 로봇에 들어가는 거는 약간 그 정도 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가 특화돼 버린 거예요. 그 시장이 열리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그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돌아가요? 그 테스트는 뭐로 갖고 할 거예요? 관련된 업체가 있겠죠. 막 그런 종목들 다 얘기하기 그래서 제가 그런 건데 여하튼 그런 것들 심지어 최근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IT에서 반도체만 좋은 줄 아세요. 유리기판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요? 뭐 이건 큰 회사니까 이것도 뭐 삼성전기가 더 난리가 난 거죠. 그만 난리 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큰 회사니까 이것도 애플이 안 팔린다고 처음에 나와서 막 그랬어요 저희가. 하여튼 웬걸? 습관적으로 사던데 애플 유저들은 그냥 폭발하고 있어요. 야 매번 어떻게 좋아? 그랬더니 아이폰 20은 좋겠지. 그래서 뭐 이노텍도 난리가 났잖아요 숫자가. IT가 지금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반도체만에 뭐라고 하는데 IT 전반으로 뭔가 이 디바이스가 다들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소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화관도 안 가, 뭐 연애도 안 해. 다 뭔가 IT 제품만 사서 네. 그거와 대화하고 맞아요. A와 얘기하고 A와 연애하고 좋은 휴대폰 사서. 예. 챗GPT한테. 장비를 하는 애들만 지금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요, 기자님? 네. 슬픈 얘기죠. 저만 해도 올드해가지고 저는 지금 책 보고 이런 거 좋아하고 줄치고 좋아해요, 지금도.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한국이 거기에 부합되는 기업들은 매우 좋아지는 게 있고 또 하나 아까 중국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내년에 막 이런 생각도 해요. 황제가 귀환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군이 끝났어요, BTS가 드디어. 그럼 내년에 전 세계 투어를 돕겠죠. 지금 뭐 예를 들어 방시혁 의장 이슈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을 찾다 보면 안 좋은 뉴스로 주가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봤을 때 성장률이 나오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디 한국이 성장하는 게 있냐고 자꾸 이러시는데 그런 게 익스포저가 있거나 그쪽에 성장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고 놀랍게도 그러한 종목들에 누가 샀냐를 딱 보면 예외 없이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어요. 얘네들은 많이 팔고 있고 결국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건 그럼 아까 다시 돌아가면 이게 다 반영됐다고 하시는데 반영됐으려면 일단 밸류가 비싸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데다가 그럼 다른 밸류 볼게요. 배당 수익률을 볼게요. 배당 수익률이 높아야 주식이 싼 거겠죠. 그렇죠. 주가가 엄청 올라온 것 같은데도 배당 주가는 고점을 다 왔는데 좀 한 3주 전 한 건데 배당 수익률은 이렇게 괴리가 벌어져 있어요. 아까 ROE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한국이 싼 데다가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많이 안 가져왔는데 여기는 안 가져왔군요. 이것도 한국의 PR이라든지 배당 성향이 좀 올라와 주면 좀만 또 이것도 확 바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거버넌스 개혁 중에서 아쉬운 게 하나가 있는데 배당 관리 분리 과세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요즘 뭐 워낙 저도 언론계도 많이 아시니까 뭔가 이것도 이번에 세제 개편안 쪽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지 않나요? 저것도 뭐 압력이 강해지고 하면 38.5%는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 안 정도만 돼도 상당히 저는 파워풀해질 수 있다. 그러면 가치 측면에서 이거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많죠. 그러니까 아까 기본적으로 기업주 사이드에서 변하는 것도 있는데다가 저런 변화까지 합쳐지면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예상 FCF를 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아직 이거가 우리가 주주를 위해서 쓰거나 투자하는 돈으로 갈 여지가 꽤 되죠, 지금. 이런 걸 종합해 본다면 저는 한국 증시가 이렇게 뭐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맨 처음에 부러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고 쉬어가는 정도인데 그것도 어쩌면 긴 연휴에 대한 부담이 반영되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을 반영하는 그렇다면 오히려 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좋은 트레이딩 될 수 있다. 네. 좀 더 여기서 예를 들어서 3,600이 하반기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농담처럼 그래요. 얼마 정도면 아주 매력적이냐. 아주. 10% 빠지면 3,24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엄청 빠져야 되죠. 근데 그렇게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3,300대만 와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전 봅니다. 투자를 할 때는 담는 건 그럼 코스피 인덱스 ETF 같은 것도 좋다. 그렇게 보세요? 얼마 전에 코스피 ETF를 상당히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지수 여백으로는 올해 말까지는 그렇게 아주 매력적이냐. 내년까지 바라보면 괜찮지만. 삼성전 하이닉스 많이 올라나서.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러한 소위 그러니까 사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CAPM이라는 이론이 나왔을 때 가장 핵심이었던 거는 알파라는 거나 베타라는 게 있다고 주장했던 거잖아요.
알파를 추구할 수 있는 장이 왔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바스켓으로 사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수 투자보다는 종목을 좀 잘 그렇죠. 가려놔야 되는 그러니까 거냐. 종목을 큰 주식을 중심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장이 나오는 것들에 굉장히 집중되고 있고 그리고 조방원 있지 않냐. 그래서 성장이 했죠. 그것도 쉬면 또 살 기회가 오겠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도 또 쉬는 기회가 오면 그중에 골라야 될 거고 사실 조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그야말로 많이 달렸으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제일 앞에 바로 보이는 거는 IT 내에서 반도체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변화가 한 2주간 진행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서도 어쩌면 이번 조정기에 가장 일단 성공 포트폴리오 편입해야 되는 것들도 그쪽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바이오 IT죠. 바이오에서도 그냥 막 그런 뭐 임상 이런 게 아니라 실제 크게 성장하는 비만 관련된 것들이라던가 소위 화장품과 연결되어 있는 약간 그런 것들, 그런 종 영역들. 그래서 미용 같은 경우에도 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보톡스 같은 게 굉장히 발전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보시면 상당히가 쉬웠어요. 성장이 나오는데. 그런데 수출 증가율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서 접근하시면 생각보다 지금 삼성전자 올라서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이는 거지. 그러한 종목들 중에 상당히 안 오른 것도 많다. 그렇죠. 그렇게 잘 지져보시면 시장은 여전히 알파를 추구할 수 있는 장이다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저는 3,900원 갈 것 같아요. 혹시 마음에 좀 야, 근데 요거 하나는 좀 걸려 하는 거는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율이에요. 아, 환율.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인데다가 많은 사람들 마음 한 곳에가 불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저기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그거 하나가 제일 그거 같아요. 지금 그게 이제 지식이에요. 환율이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그래 궁극적으로 그게 환율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 정책이 반세계화 정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세계화 정책에서 가장 수혜를 입은 국가가 코리아고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트럼프의 반세계화 정책에서는 가장 피해국일 수도 있는데 한국이. 근데 한국의 주가가 많이 오른다.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그게 진짜 그렇게 될까? 하는 그냥 막연한. 저는 아까 왜 환율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저는 마음속에서 트럼프는 거래를 위해서 이랬을 뿐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거래 수준이 아니라 그러게. 이게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이게 혹시 나이가 들면 굉장히 점점 좀 심해지는 어떤 그러한 소위 소신? 그렇지. 이게 혹시 소신인가? 이게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마이런이라는 사람이 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겠지만 어쩌면 트럼프의 입이 되고 있는데 발언 내용을 보면 기존의 질서 자체를 다 좀 이상해,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거래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그 선을 넘는 듯한 거래를 남을 좀 약간 놀라게 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3,500억 달러도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는 300억 주고 말면 되는. 저는 그게 그냥 프로젝트인 줄 알았어요. 진짜 잘하는. 예. 근데 거기 생각하니까 약간 그 점에 대해서 뭔가 제가 속에서 불안한 게 있고 저와 같은 불안한 마음들이 모여서 원달러 환율이 1,390원대 후반에서 있고 불안하니까 자꾸 누군가 개입을 하는 건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1,400원만 오면 누가 개입해 주는 건지 여하튼 맡기고 있어요. 어느 날 근데 그게 뚫려버리면 그러면 이제. 고민이죠. 그거는 약간 한번 한 단계 레벨 다운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사실 며칠 전에 좀 불안해했었어요. 그 부분을. 그랬는데 다시 1,400원 찍었을 때 또 이게 제어되냐 봤는데 참 운이라는 것도 다른 운이라는 것도. 첫째는 우리가 기업들이 돈을 일단 벌어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IT가 네. 그쪽에서 환에 대한 방어력이 생기는 데다가 반도체 수출 잘 되면 달러 들어온다. 일본이라는 변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엔화가 약해진 예. 그러니까 이 일본 자체가 엔을 같은 엔캐리 같은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이게 전체적으로 질서가 좀 뒤에 흐름이 나빠지지 않는 흐름.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이 환 문제만 좀 잘 넘어간다면 다른 건 여기가 헷갈려요. 이게 이렇게 보면 저런 거 같고 저럴 거 같고 나머지들은 좀 나름 컨빅션 마이콜을 하는 편인데 최근에 컨빅션이다. 내 친한 사람들의 컨빅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게 있냐 한다면 계속 이게 걸리는데 그렇죠. 그럼 컨빅션 중에 수출 기업은 오히려 환이 좋을 거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것도 겹치는 거죠. 이거 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장이 되게 온도차가 심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게
경험 소비가 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여의도에 있는 현대백화점 주가도 좋은 거잖아요. 예.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소비는 경험 소비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의 브랜드 업체들에 관한 어떤 그런 게 가는 것 같고, 결국 전 세계가 미국이 저렇게 소비에 미국이 투자를 하는데 저 투자의 주된 주체가 다 IT라면 저 관련된 기업에 익스포져 있는 것들이 수많은 밸류 체인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 기업들 외에는 아직은 외국인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바스켓을 하면 되지 않냐, ETF 사면 되지 않냐, 그거에 대한 답은 저는 네. 지금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이 주로 담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뭐 투자 가장 요령이네요. 마바 같은 얘기지만 뭐 이 시장을 이끄는 주체는 상당 기간 외국인과 기관이 될 것 같다. 이제 이 그림 자주 보여드려요. 드디어 이번에 자꾸 개인들이 언제 귀환하냐 물어보시는데 개인이 이때 너무 슈팅을 했었거든요. 이때. 사실은 이때 개인들이 들어왔다가 지금 다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올라오면 한국은 좀 불안정해요. 근데 올해만 놓고 본다면 한국 상승률이 미국 증시를 압도합니다. 사람들이 애써 부정하고 있지만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한국 증시가 압도할 거로 봐요. 싸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만약에 좀 한국 증시에 대한 좀 부정적 인식이 강한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서 하시는 게 낫다. 저렇게 판단합니다. 싸다는 건 다 싸는 건 아닐 텐데 그게 고민이에요. 종목별로 싸고 안 싸고 할 텐데 우리가 말이죠.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레이엄과 버핏의 차이를 말할 때 아, 그레이엄은 싼 거 샀다가 싼 게 정상 가치면 팔자는 거였고 버핏은 좋아지는 걸 사서 계속 가져가는 거였는데 싼 것 중에 제일 문제가 연구 자본 손실을 가져오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기업이 완전히 사이클이 완전 맛이 가버리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떨어지는 칼날은 한국에서 안 잡는 게 난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성장이 희소화되니까 성장하는 기업들의 밸류를 더 주고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밸류를 안 주는 이 복원이 잘,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부동산으로 치면 강남에 좋은 데는 더 비싸지고 나머지는 안 올라오는 거고 모든 게 그렇게 작동이 돼. 이 자본의 논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주식시장도 똑같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다른 거라 생각하시면 내 개인도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종목 선정도 그렇게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주식시장이 그렇게 돼서 사실 이 온기가 잘 확산이 안 될 거로 좀 봐요. 주식시장이 오르면 올라도 내 주식은 왜 이러지 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 예. 그리고 뭐 외국인 기관들이 주로 사니까 그죠. 그 종목들은 한 번에 오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스테디하게 오를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저 사람 와서 또 뭐 뻔한 얘기 한다 하시겠지만 제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심리가 뭐냐면 한국 증시가 지수가 제한적이니까 종목 장세로 바뀔 거다. 이런 논리는 전 동의하잖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그들이 주도했던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개인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개인들이 너무 한국 주식만 했던 거거든요. 이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한국 주식만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기 나라 주식만. 이게 막 줄어드는 게 어쩌면 당연했던 거죠. 일본의 그 많은 투자가들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왔다 내 부인들이 예. 당시에 일본을 떠났다가 많이 여전히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일본의 N자금은 투기 자금만 했어요. 예. 한국에 이번에 떠난 자금들이 잘 돌아올까요? 저는 개인들 잘 안 돌아올 거로 봐요. 근데 떠났다고 그 자금들이 다 성공할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지금의 스마트 머니는 어떻게 보면 국장에 돌아온 자금이 스마트 머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 머니라는 성이라는 거는 남들이 보지 않는 기회의 창을 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일 하기 좋은 말은 미국은 장기적인 상승하니까 미국 시장에 몸을 다는 게 맞다. 그게 가장 편하고 맞는 말 같지만 뭐 엔비디아 이런 건 해당되겠지만 미국 시장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저는 그런 시각에서 좀 연휴 때 어쩌면 한국 혹시 이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 찬찬히 한국의 대표 기업들 특히 이렇게 익스포저 오늘 있었던 IT라던가 오늘 서비스에 관련된 소위 브랜드 소위 K 관련된 주식들을 잘 보시면서 이 주식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이유가 뭘까 한번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뭐 제가 덧붙이고 정리할 내용이 없을 만큼 깔끔하게 설명 요약 너무 다 해주셨네요. 제가 이런 거 보니까 상투에 징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홍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답을 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떻게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윤지호 경제평론가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